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독특한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성태 기자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JTBC 뉴스룸은 잘 아시죠? 몇 년 지났습니다. 뉴스룸 앵커를 하셨는데요. 손석희 사장, 손석희 아나운서로 유명한 JTBC의 뉴스룸 메인 뉴스 시간에 앵커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저희 스픽스에서 디톡스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종편이나 지상파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박 부장 이러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박성태 부장, 박성태 기자, 그리고 요즘은 사람과 사회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정말로 풍찬노숙처럼 바깥에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진정한 저널리스트 박성태 기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독특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솔직히 바깥에서 사람들이 기자라고 불러주는 것, 부장이라고 불러주는 것, 또 요즘 이제 정치평론 보니까 실장으로 부르는 것, 어떤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사실 기자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정식 이제 회사를 매체를 나왔기 때문에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실장이나 그렇게 부르는 게 낫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제 제가 부장을 할 때도 그렇고 부국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어디 취재원들한테 전화할 때 어디 기자라고 하고 그렇게 전화하곤 했었습니다.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게 JTBC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분이 다른 방송에 막 이렇게 나오지?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데? 박 부장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JTBC 그만두고 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입니까? 제가 이제 메인 뉴스 앵커를 내려온 건 지난해 7월에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보도국에서 기자로서의 역할들은 이제 사실 고참이 너무 돼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관리직으로 프로그램 관리 같은 걸 했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저는 뭐 현장에서 좀 더 뛰고 이러고 싶어서 마땅히 이제 보도국 사실 보도국장이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부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애매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런 것들 하다가 그냥 나와서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제가 패널도 해보고 나중에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접 방송도 해보고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회사에 찍혀서 잘린 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룸 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윤 정부에 대해서는 좀 날선 비판도 한 적이 좀 꽤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 하다가 이번에 JTBC가 뭐 희망퇴직을 할 때 잘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희망퇴직 시기가 마침 회사가 희망퇴직을 해서 그때 시기에 같이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올 때 저희가 이제 경영 대표가 있고 보도 담당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손석희 사장이 했던 건 지금은 보도 담당 대표가 따로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상당히 친하기도 하고 제가 나올 때 이제 서로 술을 세게 먹고 말리기도 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고민한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절대 뭐 무슨 정권에 지켜서 잘렸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 JTBC가 그런 걸로 잘릴 때는 아닙니다. 보도부문 대표가 이제 박성태 기자 같은 훌륭한 또는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는 뭐 엄청 세게 잡았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면서 잡았습니까? 뭐 좀 더 생각하고 먼저 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미 뭐 많은 고민을 했던 거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회사에 쭉 연차가 차이면 그 연차에 맞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한테 그런 자리를 넘겨줘야 돼서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될 처지인데 이제 뭐 맨날 것까지 했고 국장이 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계속 앉아서 뭐 관리직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또는 뭐 다른 일을 잘 하겠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은 후배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 나가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독특한 인터뷰 박성태 기자 편을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박성태 기자는 JTBC 뉴스룸의 메인 앵커를 했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오늘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박성태 개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지금 현재 한국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정치 현장에서 지금 평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지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 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구나라는 판단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이 방송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전 대표님이 인터뷰 제 개인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제 개인 인터뷰는 이제 뉴스룸 할 때도 몇몇 곳에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냥 뭐 하겠다고 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다른 채널들도 몇 군데 나오면서 댓글들에 반갑다, 또 잘렸냐, 윤정부한테 찍혀서 잘렸냐, 찍혀서 잘렸냐는 건 JTBC가 저를 잘랐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JTBC가 마치 권력에 굴한 것처럼 비춰지게 돼서 그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 되게 아쉬워하는 후배들도 많았는데, 근데 마치 이제 JTBC가 권력에 굴해서 뭐 선배 또 동료를 잘랐다처럼 비춰지는 건 사실과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픽스가 그래도 촉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저런 이제 궁금한 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는 박성태 기자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 남을 웃길 줄 안다. 진심을 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터뷰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질문 잘 하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답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JTBC에 계실 때 박성태 기자라고 하면 이게 뭐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나서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가끔 손선배가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웃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럴 때만 생각했어요. 나는 기계다. 내가 해야 될 AI. 나는 기계다. 지금 감정이 없는 동물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팬클럽 이름은 ARMY, 암입니다. 오늘 뭐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어드러브 레프리젠터티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미의 팬클럽 연수가 100만이 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했다가 죄송합니다. 어드러브 레프리젠터티브. 발음 어드러브 레프리젠터티브. 네. 꼭 나한다면 바로 따라했어요. 저희 영상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뭐 발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송하다가 실제로 이제 사고를 내버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웃으면서 낸 사고가 저게 유일했는데요. 사실 저 원고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앞에 보면 이제 말로 할 때는 원래 아미하고 ARMY까지만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원어의 그 약자가 아닌 다 풀로 읽어주는 게 맞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 발음이 너무 속된 말로 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방송용으로 말하고 그러는데 약간의 틈이 있었어요. 당시 손 사장이 딱 하면 바로 들어야 되는데 잠깐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무식적으로 그걸 읽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제 발음이 너무 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웃었고 선생님도 그걸 뭐 당연히 캐치를 해가지고 웃고 그랬던 장면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 요즘 어디 계십니까? 요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본에 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 주로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박성태 기자를 굉장히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언론 일꾼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론사 사장한테 직접 한번 듣긴 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니면 신뢰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이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공적인 관계로서 일을 하는 대표이사로서 손 사장이 있었고 저도 저 때는 이제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맡는 뉴스룸의 한 코너를 맡는 기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신뢰가 또 있었고 사적인 관계는 사실 전혀 없고요. 공적인 관계가 많고 사적인 거는 가끔 이제 아주 가끔 뒤풀이 자리 같은 것들을 끝나면 방송이 좀 그렇거든요. 끝나면 뭐 가서 맥주 한잔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가서 뭐 사는 얘기 가끔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제 공적 영역에서 손석희 사장하고는 일 잘하는 후배로서 일 잘하는 또 선배로서 관계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 JTBC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좀 냉정하게 평가한다 또는 좀 불편하게 평가한다. 과거에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는 뭐 시청률이 6% 정도 됐는데 요즘 뭐 2%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 다 이제 JTBC가 갖고 있는 원래 색깔이 다 사라진 거 아니냐. 비판 기능도 좀 잃어버리고 중립성도 좀 약간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요즘 세간의 일은 이제
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나온 회사에 대해서 예. 뭐 평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린다면 제가 나올 때도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특히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했고 특히 언론계의 미래 이런 것도 많이 아쉬워할 때 제가 많은 후배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매체 중에서는 JTBC가 가장 중립적이다. 어느 정파에 휘둘리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고 권력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고 가장 어느 정도 규모 있어서는 가장 기자들 너희들이 일하기는 제일 좋은 회사라고 난 자부한다. 그래서 뭐 후배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시청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한다면 2019년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건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도 비판적인 조국 장관의 뭐 당시 인턴 문제랄지 자녀의 인턴 문제, 논문 제일 저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한 시청층이 좀 떠나가면서 당시부터 시청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저널리즘이 아시겠지만 누구의 편일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인기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JTBC 구성원들도 물론 뭐 전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다른 분들이 뭐 공정하게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뭐 회의 때도 컨퍼런스 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떤 진영과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권력 비판에 대해서 한다. 사람 얘기를 다루고 그런 입장은 견지가 돼 있습니다. 좀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저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저건 심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솜씨가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지 뭐 누구 편을 세게 붙어야 된다 또는 권력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문 닫고 뭐랄까 외면하고 가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제가 99년부터 했으니까 25년 정도 25년 했죠. 하셨고 원래 JTBC나 중앙일보로 입사한 건 아니셨고 예. 그 전에 한국경제TV에서 기자 예. 생활을 시작하셨고 저는 한국경제TV에서 한 12년을 경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경제부 기자, 예, 경제전문 사실은 기자로 산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치 시사보다는 경제 쪽을 원래 더 많이 관심도 있었고 알았던 뭐 관심은 이쪽도 있었지만 그쪽을 10몇 년 한 기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알았었죠. 원래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예,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신 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도 원래 이제 기자를 하겠다고 아예 마음 먹고 언론사 준비를 하셨습니까 대학 때? 원래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예. 대학교 때 이제 많이 놀아서 예. 저희 때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예. 그러다가 또 졸업할 때쯤이면 또 저희가 딱 IMF 세대입니다. 예. IMF가 딱 터지기도 하고 당시에 또 언론고시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학점이 낮아서 그 뭐 서류에서 거의 다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IMF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제 뽑는 데가 없었고 예. 뭐 고생을 좀 했었죠. 기자로 들어오는데. 한 2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으면 메이저 언론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물론 메이저라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은 예. 아니지만 또 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사회적 평판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언론사에서 한 10년 이상 하셨으면 예. 세상을 좀 깊고 넓게 보는 데는 굉장히 좀 이로운 점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흔히 필드라고 기자들이 예.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는 어쨌든 매체에 따라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뭐 당시에 처음에 한국경제TV는 벤처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때 한경 와우 TV인가 처음에는 와우였어요. 와우. 그래서 예. 벤처로 출발을 한다는데 사실 제가 약간 그런 모험심도 좀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제가 그냥 느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느 큰 매체 이런 것보다는 물론 뭐 큰 매체에서 좋은 자리가 났으면 또 갔겠죠.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아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흐름이 이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어쨌든 메이저 매체라고 하는 JTBC를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어쨌든 지금 결과는 모르지만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성정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JTBC에 대한 이제 세간의 평가.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JTBC가 여전히 언론으로서 중립성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평가에
일단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이나 또 여러 돈봉투 의혹 이런 부분도 뉴스룸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평땅도 마찬가지고 이런 윤석열 정부의 비판할 지점도 뉴스룸이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하니까 오건 민주당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돈봉투 의혹이나 이런 걸 보도를 할 때는 뉴스룸이 좌파 면제일 줄 알았더니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판해? 쉽게 말하면 왜까? 아 저기 변절했어. 그냥 저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제가 나왔으니까 저희라고 하면 안 되지만 틀릴 수 있지만 일단 제가 판단에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와서 개인 유튜브를 하겠다. 나중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파적이나 진영적인 것들을 해야지 조회수도 오르고 나름 그렇게 된다.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많이 그 지적했던 뭐 극단, 서로의 혐오, 양극단 이런 것들이 더 확증 편향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꿋꿋이 그렇게 가야지 시청률만 따진다거나 그래서 어느 쪽에 뭐랄까요 어떤 특정 시청층에 뭐 구애를 한다고 할까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균형 감각 그리고 언론의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언론 조선일보, 예.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이제 뭐 종합편성 채널, 예. TV조선 채널A 또 JTBC, MBN까지 그럼 보시기에 언론으로서 정말 예. 그 균형 감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로 다 그러냐는 예,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신문으로 보면 조선일보, 한겨레가 양쪽에 있잖아요. 예, 예. 조선일보 이쪽이 조선일보겠구나. 조선일보가 있고 한겨레 이렇게 예.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기존에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정강 정책에 좀 더 동조하는 입장이 많은 매체여도 민주당에 명백히 잘못한 게 있으면 냉엄히 꾸짖고 그랬었거든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정강 정책과 좀 흡사한 지향이 비슷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한 막말이나 있으면 냉엄하게 꾸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지 저는 이게 좀 더 확장된 상식의 틀이라고 보는데 확장된 상식의 틀. 예, 그렇죠. 저희는 좀 더 요 상식이라면 미디어의 쪽 스펙트럼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확장이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어느 분들이 보기에는 한겨레는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이 보기에는 조선일보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스펙트럼이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발달하면서 이 틀 바깥에 있는 매체들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의 현상은 이쪽이 관심을 끌으니까 요 틀 안에 있는 매체들 자꾸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네. 예. 그래서 상식의 틀이 점차 깨지고 있는 약간 저는 그런 양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훨씬 더 유리하게 보수 언론이 좀 편협하고 또는 왜곡된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과거 이제 정파적인 예. 성격을 좀 뜬다면 과거에서부터 뭐 다 있었던 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가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서 보듯이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훨씬 더 과격한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 시선이 그쪽에 끌리니까 매체들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을 거를 주도권이 약간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 기자 생각에는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예. 경향적으로 약간 이제 자기들이 원래 점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예.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예전에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예, 본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태들은 네. 좀 더 그렇겠지만요. 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나 예. 명분백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이제 그 폭로가 되고 난 뒤에 보도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이 이렇게 강하게 특검 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체감하는 쪽에서 보면 야, 씨, 그건 너무한데 무조건 윤석열 봐주기 하는 거 아니야? 김건희 저렇게 잘못해도 왜 그냥 넘어가느냐? 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러면 제가 좀 과도하게 상황을 좀 과거에도 그랬다고 보는 감성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과거에도 저는 그랬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최근 사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뭐 어디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설도 그렇고 다른 기사에서 그렇고 자 총선 전에 특검은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에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기 어렵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의혹, 특히 명품 빼곡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 받아라. 라는 쪽으로 조선일보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아예 그것만 따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면 조선일보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나 리스크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런 틀 안에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괜찮다고 조선일보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수 정권이 좀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여사라는 뚝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순전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보수 정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우리가 예방주사 놓을 테니까 빨리 대처해 라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김건희 여사가 잘못됐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도. 근데 이제 뭐랄까요. 아주 강한 열성 지지자들,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들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말한 그 틀이라는 게 아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과거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 예. 요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속성들은 그냥 이제 좌쪽에서 우쪽에서 뭐 어느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했으나 예. 최근에 이제 보도 양태나 행태 또 개입의 정도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것도 이제 이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제가 이제 좀 반응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 솔직히 어떻습니까? 기자로서 옛날보다 훨씬 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보수를 것. 넣으려면 조선이 제일 좀 보수적이고 예. 뭐 동아도 그렇고요. 중앙도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동아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칼럼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이제 버려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전 상식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근데 특검을 그러면 총선 전에 실시하냐 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총선 전에 이건 의혹이 있는데 왜 시기를 가지고 조율을 하려고 그래. 당연히 이건 풀어야지. 그리고 절차가 그렇게 돼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부에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뭐 동아일보는 잘 모르겠고 조선일보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총선 이후에 실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그러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자, 그런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이제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 신문 방송을 예. 이제 보고 있으니 오늘 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예. 질문을 예. 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속도나 깊이를 더해서 예.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이제 박성태 예. 사랑과 사회연구소의 연구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치 평론은 기자가 보도하는 거 좀 다른 건 아시죠? 예.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주장이 있어야 하고 예.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국정 운영 행태, 김건희 여사의 과도한 국정 개입 이 부분은 평론가로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잘못된 부분이죠. 아주 잘못됐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사인으로서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고 뭐 그냥 특색 있는 사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따거 리더십이 좀 있는 사람. 그걸 뭐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거슬릴 수 있고 더 좋다라고 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그거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인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공인의 자세잖아요. 저는 공인이 그 역할을 공인에 따라 무게가 있겠죠. 어디 말단 공무원하고 위치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공인으로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여러 행동들은 정책 방향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뭐 공인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이제 지금 현재 활동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 인식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른 형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에서 이제 국민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예. 근데 끄떡없지 않습니까? 뭐 너희들 그러든 말든 이제 이런 대통령은 사실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사인은 다 빼겠습니다. 공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한민국 5년 동안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데 예. 저렇게 이제 국정 운영의 방식이 특이하기도 하고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냐, 또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은 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끽소리도 못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일부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건 여러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놀란 게, 사실은 저는 참사를 자꾸 되새기는 걸 별로 이렇게, 제가 참사 특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때 유가족들이 느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 방문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참사의 원인을 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됐는지를 다 분석이 나온 건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사라는 부분을 모르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안 했겠어요, 대통령에게 아무도? 이미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다 얘기한 건데 현장에서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고를 했는데 안 들으거나,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대충 듣고 보냈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사실 뭐 정말 아주 드문, 우리 마음속에 너무 아픈 참사잖아요. 근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안 들었다? 전 정말 그때 납득이 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엑스포, 누구나 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 될 걸로 믿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근거로?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누구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안 될 걸로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보고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뻥긋 못하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자꾸 전환을 시킨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불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함께 집권한 집권 세력,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뭔가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뭐 조언을 통하든 비판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 이제 교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여기에 나서서 뭐 최근에 부산에 1박 2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는 뭐 강성 팬덤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여러와 같은 박수와 성원을 받고 있는 한동훈 차기 대권 주자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좀 되돌려서 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국힘도 손대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손대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뽑았으니까 5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 겁니까? 저희가 뭐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돌을 던질 수 없다. 돌을 던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탄핵 기도로 들어가려면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중대한 헌법 위반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설득의 단계는 지났다고 봐요. 예. 그다음부터는 압박의 단계입니다. 설득 다음에 압박의 단계. 네, 압박의 단계. 왜냐면 가장 큰 건 여론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뭐 특검 거부권에 대한 여론도 보통 65대 35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총선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예. 이런 양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게 압박이 될 텐데, 근데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그것도 잘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예. 총선 이후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 특히 명품백에 대한 사건들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런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좀 버릴 수도 있을, 탈당해야 된다. 네.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저 개인 상상으로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이 이제 정치평론가로 일단 입문하셨으면 예. 이제 기자가 객관적 시각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달리 예. 주장과 의견이 이제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예. 이제 주장적으로, 의견보다는 좀 주장적으로 좀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가야 한다. 자,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 또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심판합시다. 총선에서 뭐 심판합시다. 아니면 퇴진운동합시다. 탄핵합시다. 뭐 이제 이런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솔직한 박성태 실장님의 예. 생각은 어때요? 제가 퇴진합시다 주장하고 그럴 건 사실 그 아닌 것 정도는 같고요. 아니고 예, 제도 그건 안에서 아니고요. 이제 뭐 예. 그거는 또 일부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네. 수가 있고. 근데 물론 명백한 그런 게 나오면은 뭐 퇴진합시다. 근데 절차적으로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저는 어떤 여론 압박, 사회적 압박이 들어가는 건 결국 힘싸움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힘을 더 이쪽 여론이 힘을 가지면 당연히 압박이 돼서 뭔가 움직이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사실 변화에도 정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충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퇴진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그냥 그런 압박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자, 이제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둘 다죠. 사실 둘 최종 다다. 책임은 저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최종 책임은 윤석열 네, 대통령. 네. 김건희 여사도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명품 빼기랄지 이런 부분은 정말 부적절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으로서의 그 위치와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100% 잘못한 거죠. 물론 제가 들은 얘기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다니다 보면 정치인이나 다른 분들한테 들은 얘기 이건 정말 문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건 확인이 안 됐거나 최근 제가 확신을 가질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는 뭐 그건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네. 근데 그냥 명백한 것으로만 봐도 부적절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굳이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두 분 간의 불화가 상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들으셨죠? 그거는 뭐 일시적 불화인지, 일시적 불화인지 구조적 불화인지는 알 수 예, 없으나 예. 최근에 뭐 안 좋은 일이 뭐 관제에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뭐 그거는 들으셨죠? 저는 사실 제가 아주 예. 상당한 확신을 가진 일이 아니면 그렇게 예.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잘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 뭐 예전에 제가 상당한 확신을 가졌던 건 인수위 때 뭐 상당히 크게 싸우고 예, 예. 그런 게 있었다. 그거는 여러 사람한테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하고 최근에 그런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믿을 만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거 아직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평론가의 위치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하는 거 맞다고 보십니까? 평론가의 위치에서 보면 그거는 제가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맞다고 제가 볼수 확실히 없다. 아니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거고 예, 그거는 저의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의 상상의 영역을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들은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너 들은 얘기여서 네. 최소한 2단계 정도 건너 들은 얘기여서 그거는 제가 그거 듣고 제가 친구들에게나 지인들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보기엔 그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게 뭐 텔레비전 방송이든 유튜브든 나와서 그래 맞아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네, 저도 뭐 그래 맞아라고 하는 근거는 없고요. 예. 뭐 대통령실 쪽에서 예. 실제로 그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뭐 누군가가 예. 확실하게 들었다. 예, 예. 그런 그 이제 최초의 출발 지점과 중간에 거쳐가는 정거장은 제가 알고 있지만 예. 뭐 제가 직접 보거나 이제 직접 그렇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퍼즐을 예. 맞추면 크게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더라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워낙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국정 개입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예.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보태면 이렇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취재원이 있다. 이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고 예. 분명히 그런 불협화음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부에서 누군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알려주는 사람이 왜 알려주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본인도 오죽 답답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접근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또는 고언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바깥에서라도 얘기를 좀 하라고 오히려 흘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의도적으로 흘리는 부분들도 약간은 있겠지만 네,
워낙 그런 일이 잦다 보니 예, 예.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건 정말 무덤까지 갖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일인가? 근데 보니까 옆에도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사안이 좀 무겁지 않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주 일어나니까. 자주 일어나면. 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다 추정의 영역입니다. 저는 예, 항상 예.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기 때문에 추정의 영역. 근데 제가 명확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영상으로 확인한 디올백을 받은 영상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최 목사가 이러한 거 가지고 금통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금융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런 이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네. 어찌됐든 이제 아마 보안 의식도 예. 굉장히 이제 옅어지는 이유가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 하나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바깥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하고 예. 폭탄 마시다가 예. 재벌 총수가 그 오바이트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고 이제 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이제 기자들 특히 경제부 기자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 그 다 이제 대기업에서 흘리는 거다. 특히 대한항공회의소 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를 좀 알려서 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너 이제 자주 불려가서 이런 이제 곤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냥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길 은근히 바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맞습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대기업들 많이 출입해봤는데 예,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럼 계획을 짜게 되면 계획이 남게 되고 리스크를 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명이 한 명한테 정말 그 탑이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것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 라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계획을 많이 짜기는 쉽지 않고 근데 보다 못해서 또 짜증 나니까 예. 주변에 이제 주변인들이 짜증 나니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 기자 이제 경제영역에서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재벌 총수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뭐 결국 드러날 갑작스러운 이런 모임하는 거 드물지 않습니까? 그것도 폭탄주 마시고 강제로 마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심지어 이제 뭐 나이 따먹기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뭐 말도 높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방송하니까 예, 예. 제가 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익히 상상이 됩니다. 예.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하고 폭탄주 돌리고. 저는 원래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고 취임하면서 바로 핸드폰 번호 직통을 하라 예.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소통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임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는 그냥 소통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의 압박이 있으면 대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무언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경유착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생긴다는 거죠. 좀 더 공개적이고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뭐 밀실에서 폭탄주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같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좀 더 오찬을 하면서 뭐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 같이 논의를 여러 참모들도 배석을 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의심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 뭐 2년 가까이 되는데 보여준 행동들이 상당히 원칙에 맞고 그랬었다. 그러면 정경유착을 의심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환경은 아닌데 결국 부적절하다 이 말씀은 이제 환경이 아니다는 예.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런 의심을 안 할 환경이 아니다. 그런 예, 얘기입니다. 예. 뭐 저는 그걸 부적절하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닌데 그 환경을 만들고 있는 대통령은 이제 이런 그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이런저런 국민의 평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대승하고 국힘은 아예 폭망을 합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어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예. 질문 있을 걸로 미리 돼 있어서 꽤 오랜 시간 분석을 해봤어요. 예. 각 지역별로도 다 보고 그렇게 분석 결과는 국민의힘이 현재 준연동제다로 한다면 뭐 한 80에서 90석 사이 상당히 낮게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예. 낮네요. 지난 총선이 103석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정말 힘들고요. 121석 중에 뭐 한 10서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캐스팅 보트가 이제 충청권인데 충청권이 28석인데 지난번에 9석인가요? 그랬더니 지금은 몇 석이 될지 모르겠고 부산이 민주당이 3석이었는데 18개 중에 부산이 민주당이 3석이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거기다 이제 준연동제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서 상당 부분을 또 비례의석에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번보다도 훨씬 안 좋을 거다. 지난번에도 안 좋았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기준입니다. 총선까지 지금 90일 좀 못 남았는데 어떤 제가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정치부만 한 14, 15년 출입했는데 한 2주, 열흘 전까지는 모릅니다. 변수가 어떤 큰 변수가 생겨서 크게 민심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한 5일 전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큰 사건이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전에는 큰 사건 하나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예를 들어서 격차 5% 미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현재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한 선거다. 최근에 제가 들어봤던 이제 전망 중에서는 80석까지 예.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예. 이런 예측은 처음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최악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예. 전제라면 원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90석 내외로 하죠. 90석 예, 뭐 90, 80에서 뭐 80에서 100석 뭐 이 정도 어쨌든 이제 100석 이하로 간다고 예. 전망하는 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상태로 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80에서 100석까지 이렇게 이제 레인지 범위를 정해놓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이제 정치부 기자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 그렇다고 이제 하는데 자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실제로 중간에 이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느냐 뭐 그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파괴력 있는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예.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변화일 테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는 변화일 테고 국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나오는 변화일 텐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변하는 것이 가장 클 것이고 예. 두 번째 김건희, 세 번째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이 예측과 전망 안에서 큰 틀의 변화로서 이제 일종의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없다고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죠. 예. 그러면 80에서 100석이라는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이제 거기에 변화 있는 거는 사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네. 예. 지금 국힘은 악재들이 더 많아요. 특검법이 이제 2월부터 되면 좀 더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럼 악재가 훨씬 많고 그때도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김건희 특검법이나 용산에 할 말하냐 이건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디테일한 여러 가지들을 잘해서 조금은 만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너무 이제 지지자들의 눈살이 찌푸릴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실망한 그런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덜 찍게 되고 또는 투표장에 안 가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 격차가 조금밖에 없는 데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큰 일이 벌어지면 예. 오히려 이제 총선 판도가 80에서 100석 정도 국힘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저는 총선을 지금까지 한 3번, 대선도 뭐 3번, 4번 지켜보고 정치부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지켜봤는데 누가 잘해서 이기는 건 없습니다. 네.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거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실점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악재 이런 것은 어떤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건 이제 이 대표 리더십 문제겠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 지지가 뭐 최근 갤럽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태, 오차범위 예, 내입니다. 예. 오차범위 내에서 사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정도로 가고 있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낙연 전 대표 말이 맞다고 봐요. 민주당으로 민심이 다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또 지금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건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사실 피습당한 피해자로서였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사고가 있었고 그거는 근데 실책을 범한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건들은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1야당은 관심을 덜 받게 되고 앞서 말한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실점할 수 있는 환경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또 뭐가 생길지는 기간이 석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예를 들어 공천 과정에서 어떤 공정하지 않은 공천의 모습이 있었고 그게 누군가의 폭로로 좀 많이 눈살 찌푸릴 만한 공천의 불공정한 공천이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의 폭로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로도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여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점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닫혀 있고
역동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일반적 비판의 범주 안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얘기는요. 뭐냐면 지금은 관심을 끄는 게 여당이에요. 예. 주요 주제가 김건희 특검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 국민의힘의 강서구청 패배 이후 여당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예. 라는데 시선이 훨씬 쏠려 있거든. 지금 예. 야당은 사람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야당이 잘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봐줄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 야당이 잘해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침에 아이템을 짜는데요. 예. 야당이 잘해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봐야 크게 눈길도 끌지 못하고 힘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막 아주 세밀한 정책들,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면 세밀한 정책들이 또 유권자들이 크게 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야당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 이제 총선이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도가 결정이 난다. 그게 제일 영향이 크고 야당은 공천 과정에서 아주 크게 실망시킬 것만 없으면 그냥 요 상태는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면 이제 종속 변수이지 독립 변수로서 크게 작용할 것은 없다 이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이제 감점 요인이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뭔가 좀 개선이 되길 바라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성이나 또는 이제 좀 개혁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득점의 요소, 요인 또 이런 것들은 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를 했잖아요. 당대표를 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는 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고 뭔가 변화를 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이른바 친명색들의 막강한 권한이 열렬한 지지자들부터 좀 우리가 흔히 뭐 극렬 지지자 이렇게 지지자들의 또 비중이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소통이 계속 닫히게 되죠.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원래 사인으로서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공인으로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계가 명확하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은 크게 움직일 것이 없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지금 뭐 개딸 논쟁도 있고 그다음에 수박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혁신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외부의 인물들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정이나 또는 그분이 평소에 해왔던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혁신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저는 그게 뭐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혁신이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선언으로서 나오는 혁신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당의 조직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혁신이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뭔가 선언을 해서 마치 기계적으로 뭘 바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이 뭐 저는 크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공천이나 또는 당대표 선출 과정이나 이때 이 룰을 세팅하는 걸 좀 더 개방적으로 한다는, 혁신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비중을 높이는 게 좋으냐, 여론조사를 높이는 게 좋으냐, 이것도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한쪽이 딱 혁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훈련해가는 게 훈련이라고 체화해가는 게 중요하지. 뭐 갑자기 정말 누구도 생각 못했던 혁신안을 내놓는다? 저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혁신안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평론가로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지대 또는 빅텐트 신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에 유리하고 어느 당에 불리합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국힘에는 불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도 상당히 불리하다? 아니면 민주당이 영향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리하다고 하면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 한 몇 배 정도 불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3.5 대 6.5 정도? 3.5 대 6.5. 국민의힘이 좀 더 불리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번에 세력을 만들어서 제3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현재 준연동형이 만약 유지된다면 연동형 유지된다고 보고 뭐 대체로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저는 뭐 변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연동형이 만약 유지된다면 이준석 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뭐 원칙한 방식이 뭉칠 가능성도 꽤 있어요. 네. 결국에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선거를 앞두고 그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뭉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낙연 대표가 보수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들을 보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차라리 뭐 대통령 후보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면 호남 후보, 보수 정당 뭐 이 구도가 나쁘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 야, 그 상상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깃발을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깃발을 본인이 들고 이준석 신당이 그 깃발 아래 합류하는 게 가장 원하는 그림이겠지만 네. 최근에 인터뷰들을 보면 그게 어렵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깃발은 이준석 대표가 들고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지금의 신당 깃발은 이준석 전 대표가 들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물론 85년생 이제 내년이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경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주자까지 노릴 수 있구나. 대선 주자 노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즉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총선이라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합당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뭐 다들 나중에 힘을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제3정당으로 간다면 예.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이제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손을 잡고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걸 지금 만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쪽 진보 진영에도 제3의 정당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은 상당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아, 봐요. 그래요? 예, 현재 지금 양 진영이라도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크게 부딪혀 있고 이 갈등에 어느 정도 염증을 느낀 분들이 제3신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오기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제세력의 연합의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분화를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쓰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평소에 약간 개그 코드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던 또 박성태 기자 또는 박성태 평론가의 이미지가 확 달라져서 앞으로 계속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니, 자, 제가 원래 어떤- 웃긴 놈인데 예, 다음에 이제 웃기는 걸로 한번 장성철 예. 소장이나 뭐 예.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풍찬노숙이라는 표현 또 그 정말 찬바람 부는 벌판에 홀로 선 이런 상황으로 자유인을 선택하셨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좀 낯간지러워서 지우려다가 못 지운 정말 게을러서 못 지운 글이 있는데요. 예, 그 예전에 이제 처음 JTBC에 입사해서 소개 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입사해서 얼마 있다가 방송을 하게 돼서 소개 글을 좀 써달라 예.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이제 그 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무 욕심이 없다. 뭐가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뭐 그런 욕심이 없다. 그냥 내 할 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흔히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규모가 커지는 건 그냥 성장이고 이게 어느 쪽으로 모순을 지향해 가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거냐가 발전인데 이 방향이 어딘지는 사실은 저는 사실 알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엄청난 사회적 외적 환경 변화에서 알고 보니 이게 맞았네라고 20년 뒤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소통이 필요하고 누구의 의견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보수의 생각 가진 분들이 합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가 어딘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네 거기에 써진 대로 뭐가 되고 싶거나 그런 욕심은 전혀 없고요.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면 된다. 딱 이것만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 매 예. 순간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평가받고
예. 제가 저는 사실은 크게 예. 평가받는 거에도 크게 그거 그래요?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정리를 잘 못했네요. 제가 이게 좀 어쨌든 건방진 얘기 같은데 예. 예전에 그 한참 이제 앞서 비하인드 잠깐 나왔었는데 비하인드 할 때 그때 이제 꽤 인기가 있는 편이어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대학에서 그 미디어 공부하는 전공 학생들이 질문서를 보냈어요. 인터뷰 좀 하자고 그러면서. 근데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시청자들 의견, 피드백 어떻게 하고 그걸 뉴스 어떻게 반영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쌍방향 소통이 되게 중요시되는 때여서 물론 저도 쌍방향 소통을 뭐 예전에 다른 시사 프로그램 할 때도 많이 하곤 했는데 근데 시청자들 의견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방이 있으면 그렇게 간다. 근데 막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제 방송이나 또 저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거는 이거는 제가 꼭 맞는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평가에 자꾸 연연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가하지 않고 예.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진행하면서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쉽다고 너무 전혀 끊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JTBC 출신의 박승태 기자와 함께 본인의 언론관, 정치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평가하고 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려는 박승태 기자의 인생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박승태 기자가 스픽스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밤 10시 50분에 업로드가 되는 방송인데요. 디톡스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스픽스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열심히 또 응원과 지원과 또 홍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독특한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태 기자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